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30회는 2019년도 30회 공인중개사 대비 부동산세법 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시험이 어느덧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항상 그죠? 시작은 하면 금방 시작하고 나서 언제 시간 가나 싶은데 또 지나가면 또 1년이 훌떡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출발이니까 그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작을 잘 하셔야 마무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 10월 달에 시험이 있죠. 그때까지 같이 그 세법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대략적으로 시험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험은 좀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매년 시험을 보면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이나 재작년에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시험이 언제 어려웠니? 그러면 다 본인이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올해는 시험이 작년부터 제가 볼 때도 약간 체감하는 정도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항상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문제가 전체가 다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본적인 상만 잘 실수 안 하고 맞췄으면 합격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멘붕이 오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2차 과목에서 공법이 좀 난해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 얘가 이제 공법 시험을 보고 거기서 멘붕이 오니까 그걸 끝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2차에서 공시하고 세법을 보는데 거기서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점수가 안 나오고 해가지고 좀 올해 시험이 어렵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전체가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본만 하시고 실수만 덜 하시면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올해 시험은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중개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면 처음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이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걸 듣자마자 전부 다 이해한다. 그건 어려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란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수업을 듣는데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쟤는 되게 어려워. 어렵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이 공부는 어려운 공부는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을 사용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다 느끼는 거지. 그걸 어렵다 그러면 계속 1년 내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업을 들으실 때 좀 듣기가 난해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어렵다라고 그냥 단정을 짓지 말고 내가 아직 수업을 다 아직 처음 듣는 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럼 이제 반복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익숙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쉽다. 이 공부는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물어봅니다. 첫 시간에 자 이제 수업을 첫 시간 들으셨는데 자 요번에 시험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내년에 합격하실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쭈삣쭈삣합니다. 그럼 안 되죠. 왜? 아니 이걸 시작했다는 얘기는 합격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시작부터 자신감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때 가봐야 안다는 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가봐야 알아? 글쎄요. 가봐야 알죠. 해봐야 알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 무조건 되는 시험입니다. 근데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자꾸 본인의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선생님들 하는 얘기를 따라서 그렇죠? 꾸준히 공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라?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공부는 1년 공부하는 거죠. 1년.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하면 한 달 방학하는데 계획표를 짭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1년씩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보로 무대뽀를 합니다. 뭐든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대뽀로 공부를 해보면 되게 열심히는 하지만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꼭 나오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데 집중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방향을, 즉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처음이니까, 그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수업을 통해서, 그죠?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서 그 잡아주는 방향을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주먹구구질을 하지 마시고 좀 계획을 짜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계획을 짤 수가 없죠. 뭘 알아야 계획을 짜죠. 처음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뭐가 중요한지, 얘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좀 감을 좀 잡게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좀 짜셔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이 보면, 지금 프린터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자료로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건 OT니까 그게 뭐 적고 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학습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빠지면 안 된다. 수업이란 얘기는 동영상을 딱 올라가잖아요. 촬영이 올라가면 그때 매일같이 올라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걸 철저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지, 이게 한번 밀려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나 실강도 마찬가지지만, 실강은, 그죠? 학원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는 오전에 들어가지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야간반에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들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삐끗해서 빠져버리면 그게 누적이 되죠. 그럼 나중에 쌓여가지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영상 듣는다고 좀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실제 공부하는 것처럼 따박따박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뭐 상황에 맞춰 가는 건 맞지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게 밀리지 않아가지고 공부가 좀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실강 듣는 분하고 동영상 들은 분의 가장 그 동영상에서 핸디캡이 그겁니다. 좀 듣다가 지루하면 좀 이따 듣지? 끊고 듣고 하다 보면 막 밀려버려요. 그게 제일 안 좋죠. 그것 때문에 이제 동영상 들으시면,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좀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수업은 기본서가 기본입니다. 기본서.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실제 오프라인 강의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 욕심이 되게 많아요. 막 이 자료 이런 거 저런 거 막 찾아가지고 인터넷 서핑을 하는 거죠. 찾기도 참 귀신같이 찾습니다. 어디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걸 찾아가지고 탁 해가지고 막 그거 보고 막 그러죠. 자료는요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죠?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그러면 보긴 보는데 남는 건 없습니다. 그죠? 가능하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걔를 반복해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기본서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1주나 2주 정도 수업 들어보고 2주 정도 들은 다음에 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중개사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뭔가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줄반장 이상 해봤고, 그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까짓 거 한번 해보면 되겠지 하고 쓱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니거든요. 첫 주 들어봤어? 이거 이상한데? 하고 한 주 더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과목을 6과목을 배우거든요. 6과목을. 그죠? 1차하고 2차 나와서 6과목을 배우는데 그 6과목 중에서 5과목이 법과목이고 한 과목만 법이 아니에요. 학개론. 1차 과목의 부동산 학개론이 걔가 법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법과목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법과목은 시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법조문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법조문에서. 그죠? 그러면 이 법조문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이 법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목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떤 건 더 많고 적고 하겠죠. 그러면 시험은 이 법조문 안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 법에서 쓰는 이 법률 용어가 있어요. 용어. 그죠? 이 용어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근데 듣지도 못한 용어를 가지고 수업을 막 연락이 하는 거야,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을 그 듣자마자 그래 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천재지. 그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이 있죠, 욕심. 자,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 예를 들면 세법 시간인데 자, 여러분 오늘은 246 곱하기 25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자, 5, 6, 30, 3 올라가고 5, 4, 20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은 뭘 몰라요? 구구단을 몰라. 그죠? 구구단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이걸 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구구단도 모르는데 이걸 듣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걸 하는 사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거를 그러면 뭘 알면, 구구단 알면 얘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구구단 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은 구구단을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걸 알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구구단을 먼저 외워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용어를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용어도 모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얘는 내 길이 아니야 하고 포기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뭐가 중요하다? 적응 훈련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용어에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1차 과목인 민법이나 개론이 있죠. 여기에 이제 동차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차가 안 되면 계속 1차를 하게 됩니다. 계속 1차. 어차피 1차 떨어지면 2차는 소용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년 막 3월, 4월, 5월, 6월 됐는데도 1차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1차만 하고 있어. 그럼 2차는 언제 해? 시간이 없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장에 지금 11월 달에 딱 시작했다 그러면 이때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적어도 내년 1, 2월, 3월, 4월 정도까지는 민법 개론을 확실히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초장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동영상만 계속 듣는 거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동영상을 계속해서. 그죠?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세법도 하고 공시법도 하고 이제 과목별로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강의를 듣고 나서 얘를 뭐 반복해서 세법을 뭐 계속 반복해서 이게 아니라 일단 정규 강의만 들었으면 그다음부터는 기회가 시간 남으면 계속 뭘 해야 된다고요? 민법 개론을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잡히면 이 공부는 쉬워집니다. 2차는 생각보다 쉬워요. 2차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결론은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 자꾸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래서 그 용어를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처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봐가지고 실전 감각을 뭐 갖추시면 되고, 그죠? 뭐 기타 등 얘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려면, 자, 1차는 뭐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2차 과목이 4과목이죠. 아시죠? 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중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세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시법이 있고, 공법이 있습니다. 공시법, 공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다 아시죠? 얘 40문제 나오고, 얘 16개 나오고, 얘 24개 나오고, 얘가 40개가 나옵니다. 자, 다 아는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몇 점을 맞아야 합격을 하나요? 60점을 맞아야 됩니다. 자, 근데 60점인데 이 60점이 각 과목별로 60점이 아니라 뭐예요? 평균 60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평균 60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평균이란 말은 뭐예요? 평균이란 말은 이 과목을 전체를 다 과목별로 맞는 게 아니라 이거 몽땅 합해서 토탈 합해서 평균 60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를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잘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고 안 되는 과목은 점수를 과락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차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올해도 시험이 어려웠지만 항상 우리가 아시겠지만 시험에 쉽게 나오는 게 A입니다. 중개사법. 얘는 40문제 중에서 아무리 못 맞아도 30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30개. 근데 얘는 30개 아니라 35개, 막 39개 만점도 맞을 수 있어요. 이 과목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얘는 30개 맞고 세법은 목표가 10개예요. 10개. 그죠? 10개. 그다음에 공시법이 22개 중에 24개 중에 12개 맞으면 되고 얘가 반타작에서 20개. 딱 이렇게 맞으면 딱 30점, 딱 60점입니다. 딱. 그죠? 얘가 30개, 10개면 얘가 22개 맞고 요거 20개 맞으면 딱 24개, 평균 24개에서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만 30개 맞아버리면 얘네들은 별거 없이 웬만하면 붙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대부분 2차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중개사법을 30개를 못 맞아요. 얘를 30개 못 맞으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따야 되잖아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동일 시간, 동시간 대비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얘가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하면 얘가 점수 따기가 더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앞으로도 제가 수업하다가 뭐 그 수업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죠? 어쨌든 2차 과목은 얘가 키포인트입니다. 중개사법이. 근데 뭐 중개사법은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한 명이죠. 정지용 선생님이. 그죠? 그 강의 1년만 들으시면 30개 못 맞으면 이상합니다. 그죠?
따라만 가면. 보통 암만 문제 30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것만 따라가시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30개 맞고 세법은 16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목표가 10개입니다. 10개. 많이 맞을 것을 반타작에서 2개 더 맞으면 돼요. 욕심부려 해가지고 난 더 맞을 거야.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세법 목표가 16개인데 나는 꼭 16개 맞을 거야. 혹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제 수업을 듣지 마시고 저쪽에 김성대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왜? 저는 제 강의 들으면 16개 못 맞아요. 저는 16개 맞는 강의를 안 해요. 왜냐면 이 16개를 맞으려면 맞게 강의를 하려면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싹 다 해야 돼요. 거기 없는 것까지 막 찾아서 강의를 해야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역효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점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평균 60만 맞으면 되는데 그 많은 걸 다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목표를 10개 정도 잡고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기본으로 맞춰주고 몇 개 하면 12개, 13개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맞출 수 있는 게 9개, 10개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학개론 같은 경우는 또 세법 하나가 주워먹기 문제로 나왔었죠. 아주 기본적인 거. 학개론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개가 목표다 보시면 되고, 공시는 지적하고 등기합해서 24문제인데 반타작 하시면 되고, 공법 반타작. 이렇게 가면 딱 30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35개 맞았다. 5개 남죠. 그러면 얘네들은 과락만 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1년 내내 제발 부탁인데 2차 과목은 공법이나 기타 과목도 중요하지만 평균 60을 합격하시려면 중개사법을 꾸준히 해줘라.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수강생들이 참 보면 정신력이 강합니다. 일관성이 있고 정신력이 강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세뇌가 안 돼요. 들은 척을 안 해.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도 시험 보고 나서 떨어진 분 오셨는데 또 다시 학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공시법 2차 떨어졌는데 몇 개만 했다니까 중개사법 20몇 개만 했대요. 근데 2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럼 얘가 2개 차이로 떨어졌으면 이거를 27개를 맞던 6개를 맞던 거 너무 못 맞은 거잖아요. 이거 30개 맞으면 합격했잖아요. 얘는 35개를 맞아줘야 된다니까.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대뽀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차 과목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세법은 16개가 출제되는데 이제 목표가 몇 개다? 10개를 맞으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60이기 때문에 누구나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60에서 딱 60 맞으면 불안하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한 3, 4문제 정도 더 맞아주면 좋겠죠. 원래 발표하고 딱 채점에는 60점 나오잖아요. 딱 60 나오면 그리고 실제 최종 발표가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딱 60 맞으신 분들은 한 달 동안 악몽 꿉니다. 꿈꾸다가 막 갑자기 밀려쓴 꿈꾸고 막 하나 차이로 떨어지는 꿈꾸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점수 60점은 1년, 한 달 내내, 그죠?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정도는 보너스로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요거다.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100점 맞아서 뭐 할게요? 소용없어요. 점수 많이 맞아봤자 결국 합격하면 고득점 했다고 하고 떨어지면 다 하나 차이로 떨어졌다 얘기해요. 봐봐, 주변에 떨어진 사람 물어봐봐. 나 10개 차이로 떨어졌다. 그런 사람 없어요. 많아야 하나 아니면 2개 차이로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그죠? 나중에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한 문제 구제 받았어. 그래도 그분은 또 하나 차이로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차피 떨어지면 하나 차이로 떨어졌다 얘기하는 거 붙으면 고득점 했다고 하거든. 의미가 없어요. 점수 맞는 게. 그죠? 중요한 건 합격만 하시면 돼요. 합격. 그죠? 합격만 하시면 된다. 그걸 잘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부는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지 학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자격증 시험은 합격만 하면 되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학문 하듯이 막 왜 계속 파고들어.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다소간에 이해가 좀 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갔을 때 얘가 어쨌든 정확히 이해는 안 가지만 이렇게 나오면 얘가 정답이라서 그걸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깊이 가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항상 2차는 무조건 됩니다. 이 시험은 무조건 되는 시험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인강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집중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공부는 꾸준히만 가면 다 공부를 할 수 있다. 그죠?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괜히, 아직 11월이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지. 그럼 먼저 시작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장에 아까 말씀드린 1차 과목 위주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자, 공법술인데 얘기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옛날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을 기르면
그 콩나물 콩에다가 물을 계속 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물이 계속 빠져나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주게 되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 콩나물이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콩나물은요, 처음에 물을 주면 싹이 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싹이 나기 시작하면, 자라기 시작하면 겁도 안 납니다.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그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콩나물 콩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물을 계속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업을 들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듣자마자 잃어버리죠. 듣자마자 잃어버리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나중에 이 물이 빠듯이 콩나물 자라듯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콩나물 싹이 싹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공부 실력이 쫙쫙쫙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견디는 거야. 왜? 아,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래요. 좀 더 해야 돼. 좀 더. 그러니까 초반에는 몇 달 동안 고생한다 생각하셔야지 꿀랑 3, 4개월 해놓고 뭐 점수가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그 콩나물 콩이 자랄 때까지 싹이 날 때까지 내가 인내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수업 얘기는 뭐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다 보고,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부동산 세법. 자,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부동산 중개하는 거죠. 그죠? 부동산 중개. 그 부동산 중개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뭐다? 부동산 세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부동산 그다음 뭐요? 세법이죠.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법 중에서 전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배운다 해서 부동산 세법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부동산이 이제 토지나 건축물이겠죠. 자, 토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죠? 얼마에? 1억에. 1억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토지를 갑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뭘 한 거야? 을한테 뭘 했다고요? 팔았다는 거죠. 팔았어요. 그죠? 얘는요, 얘는 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토지를 팔았고 얘는 샀네요. 자, 얘가 팔았다. 이거를 좀 우리 법에서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한다? 양도라고 그래요. 팔았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 그래요. 자, 샀다는 걸 뭐라고 한다? 있어 보이게 취득했다 그래요. 취득. 그죠? 취득. 그러니까 얘는 양도를 한 거고 얘는 취득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양도했을 때도 세금을 내고 뭐 했을 때도 취득했을 때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얘가 이걸 사가지고 이 갑이 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수 있죠. 그러면 취득해서 그 팔기 전에 중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또 뭘 합니까? 그죠?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팔아요. 그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보유라고 그래요. 보유.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뭐다?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뭐 할 때? 팔 때. 그죠? 그 살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각각의 단계별로 뭘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요때 내는 세금이 뭐냐? 이걸 배우는 게 뭐다? 부동산 세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얘기 해볼까요? 아는 얘기? 자, 다른 과목은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을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멍 때리고 앉았다가 침 한번 싹 닦고 나면, 그죠? 잠깐 눈 딱 감았다 딱 뜨면 뭐야? 1시간 지나고 그러죠. 그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럼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근데 세법은 잘 들어보면 가끔 아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대답을 했는데 맞추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수업 들어서 좀이라도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세법입니다. 다른 과목은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끄떡끄떡한 게 끄떡끄떡 그래 하다 훅 하는 거죠. 그죠? 졸담하는 거지. 근데 얘는 알아둘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자, 부동산을 팔았어요. 세금 뭐 냅니까? 여러분 집 팔았어. 그럼 세금 뭐 내? 그쵸? 양도세를 냅니다. 그죠?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치? 자, 샀어요. 자, 집을 취득했어요. 취득. 자, 그럼 취득하면 세금 뭐 내죠? 그렇죠.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그죠? 그리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등록면허세 그럽니다. 등록면허세.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계시면 7월 달하고 9월 달에 세금이 뭐가 나오나요? 그쵸?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 재산세. 그죠? 자, 근데 이 재산이 좀 많아. 그러면 12월 달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그러죠. 종부세. 그죠? 원래 이름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그죠? 그 세금은 뭐다? 종류는 이렇게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2개, 취등록세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를 배우게 된다. 그런 뜻이죠. 결론은 우리가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잖아요. 중개라는 것은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그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배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자,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취득했다고 해요. 자동차. 뭔지 아시죠? 차를 샀어요. 차를. 자,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취득세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차를 등록해야 되죠. 자, 등록하게 되면 차량 등록할 때 등록세 낸다, 안 낸다? 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는 낼까요? 안 낼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도 있을 거예요. 모니터 보시고 지금 순간에 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 갖고 계시면 재산세 냅니까? 뭐 냅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봐? 자동차세 낸다고 그래. 자동차세. 저는 지금 뭐라고 물어봤는데 재산세 내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자동차세를 낸대. 저는 자동차세 물어본 적이 없죠.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따가지고 여러분이 따가지고 중고차 매매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세 내는 거 맞아요? 근데 걔는 우리 안 배우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그러면 벤츠야. 차가 벤츠. 그죠? 자, 벤츠를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낼까,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자, 보세요. 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부동산세잖아요.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라잖아. 그럼 얘는 종합부동산세 어떤 것만 세금을 낸다는 거야? 부동산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부동산세예요. 그럼 앞에 종합이라고 돼 있죠? 얘는 왜 종합이 붙었을까요? 그 부동산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해서 합산해가지고 걔가 일정 기준 금액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이름을 만든 이유가 뭐다?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만 세금을 내는데 그거를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름이 종합부동산세인 거죠. 양도세는 왜 이름이 양도세겠어요? 양도했을 때 낸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양도세 이름이 본명이 양도세가 아닙니다. 얘 본명은 뭐예요? 양도소득세입니다. 뭐라고요? 소득세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땅을 팔았어. 땅을 얼마에? 100억에. 땅을 100억에 팔았어. 그리고 옆에 친구가 뭐라고 그래? 야, 너 그 100억이나 받고 팔았냐? 야, 잘됐다. 너 좋겠다. 그때 얘가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러니? 그랬더니 살 때 110억에 샀어. 살 때 110억에 사가지고 요번에 100억에 팔았어. 그러면 양도했죠? 얼마에? 100억에 양도했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 냅니까? 아닙니다. 양도한 건 맞지만 뭐가 없어? 소득이 없잖아요. 손해보고 팔았잖아. 그럼 양도세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내가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팔아서 얼마만큼 남았느냐. 남은 게 없으면 절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양도소득세인 거예요. 그 이름은 막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지어줬죠.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러면 그대로 이 이름대로 살아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이름 외울 거 없지만 제 이름 외자인데 이렇게 제 한문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제 빛나래 학자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외자로 해가지고 빛나게 살아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해서 책에다가 이름을 딱 써놨는데 제 친구가 그 책을 보고 이제 주인을 찾아준다가 책을 놓고 갔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야, 이 적적이 누구야? 그런 거. 이 적적이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글적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글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따로따로 읽은 거죠. 그죠? 원래 이게 합해서 혁자인데, 그죠? 이름이 외자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세자라고 생각하고 지도 신기했대요. 이름이 적적이도 있냐? 그러면서 이 적적이 누구야? 이렇게 읽은 적 있죠. 그래서 지금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전화하면 저한테 내가 형이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적적이냐 그래요. 적적이냐. 그죠? 이름은 다 그래서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냥 막 짓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 사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잘 보세요. 땅을 만약에 사면 취득세 내죠. 그 토지를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되면 등록세 냅니다. 그 토지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그 토지가 좀 많으면 종합부동산세 나오고 그 토지를 팔면 양도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는데 근데요 재산세 종부세는 안 냅니다. 벤츠를 팔았다 해서 양도세 내는 건 아니죠. 근데 토지는 이 5가지 세목을 다 내는데 왜 자동차는 왜 재산세와 종부세와 양도세를 안 내느냐 그 얘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MTB 산악자전거 1,000만 원짜리를 샀어요. MTB 산악자전거 1,000만 원짜리를 취득했어. 그럼 1,000만 원짜리 샀어요. 자, 그럼 얘는 취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MTB 산악자전거. 자전거는 안 내죠. 그죠? 왜? 그럼 왜 걔는 1,000만 원이 되는데 왜 자전거를 안 내요? 자전거는 세금 안 낼까요? 자, 여러분 티코는 그러고 마티즈를 갖다가 20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취득세 냅니다. 그죠? 근데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면 취득세를 안 냅니다. 왜 그러느냐? 얘들이 그 취득세나 이런 걸 법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법으로. 근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같은 걸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지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사고 나서 야 이거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뭘 정해줘? 무엇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무엇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무엇을 팔면 양도세를 낸다. 그걸 정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이란 말은 뭔 얘기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다. 즉 취득세를 과세하는 대상도 있고 재산세 과세 대상도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자동차는 왜 취등록세를 내느냐?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법으로 만들 때 취득세와 등록세 대상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데 그럼 왜 자동차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안 내겠어요? 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법으로 만들 때 그 재산세 부과 대상에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자동차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대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으로 각각의 세목별로 무엇을 사고 가지고 있어 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될지를 대상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과세 대상이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을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요. 갑은 이 부동산을 팔았죠. 자, 그러면 이 갑은 세금을 뭘 낸다고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냅니까? 취득세는 을이 내겠죠. 을이. 그죠? 그럼 양도세는 갑이 내는 거고 취득세는 을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자,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고 재산세는 누가 내고 양도세는 누가 내고 그 세금을 누가 내야 할지를 정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낼 테고 재산세, 종부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낼 테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겠죠. 자,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얘들 관심은요. 누가 됐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세금을 받아야 돼. 걷어야 돼. 그러면 자기는 그 1,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야. 누가 내는지 관심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세금을 안 내. 그럼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잖아. 이때 법으로 누구한테 그러면 세금을 거둘 것인가를 법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왜? 그걸 정해주지 않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가끔 TV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막 나쁜 놈에서 국민들이 막 분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라고 나와요? 쟤를 처벌을 못하는데 처벌을 할 수가 없대. 왜? 걔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는데 걔가 아무리 나빠도 그냥 걔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취득세를 나중에 아무도 안 내. 그럼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야. 야, 너 이런 경우는 네가 취득세 내고 이런 경우는 네가 양도세 내고 딱 정해줘. 근데 안 냈어. 그러면 걔
법으로 정한 걔한테 제재를 하는 겁니다. 재산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 처리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정해준다? 법적인 세금 납부 의무자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를 다 정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납세 의무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인지 알아야 징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려면 자, 보세요. 을이 지금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죠. 얼마에 샀습니까? 1억에 샀네요. 1억에. 그죠? 자, 그러면 이 을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을은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까? 그죠? 1억에 취득했으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겠죠. 자, 그러면 얘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어떤 금액, 그죠? 얼마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것이냐. 그죠? 그 세금 취득세 부과하는 기준되는 금액이 뭐냐? 그 기준되는 금액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표준. 자, 이게 뭐예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그 기준을 정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표준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억 원이 과세표준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얘를 100% 다 낼 것이냐 50%만 세금을 과세할 것이냐 그 비율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율이라고 해요. 세율. 그죠? 그러면 내가 세금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기준금액 얼마에 대해서 과세표준 그리고 비율 크기를 정해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율만큼 과세할 것이냐 세율 이걸 정해줘야 이걸 두 개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세금은. 그죠?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얼마에 대해서 기준 그죠? 크기 비율 이 두 개를 알아야 얘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과표와 세율을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 5개를 배울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그죠? 그럼 이 5개 중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4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다?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과세 대상.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기준금액 과세표준. 그리고 크기, 비율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세율.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 뭐라고요? 무엇을 사고 팔 것이냐? 과세 대상.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기준금액은 뭘로 갈 것이냐? 과세표준. 그리고 얼마만큼 비율. 그죠? 세율. 이 4가지가 기본 틀이다.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주장창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그러면 자 세금 계산했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돼요? 얼마가 나왔어요? 1억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그럼 얘를 징수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얘는 어떤 식으로 걷을 것이냐?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징수 방법. 자 세금을 걷는 방법은 원래는 3가지가 있어요. 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2개만 배워요. 2개만. 자 하나는 내가 가서 뭐 직접 신고도 하고 돈을 내는 방법.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징수라는 게 있어요. 보통징수. 자, 신고납부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고하고 돈도 내는 거고 보통징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와서 걷어가는 건 다 뭐라고 그래요?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혹시 올해 7월 달하고 9월 달에 혹시 재산세 내신 분 있나요? 자, 그러면 그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일까요? 보통징수일까요? 보통징수입니다. 그죠? 왜?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신고납부고 얘는 보통징수인데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 5개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5개를. 그죠? 그럼 5개를 배우는데 그럼 얘들도 징수 방법이 이 둘 중에 하나 해당되겠죠? 신고납부 아니면 보통징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세금 신고를 하려면 세금 신고를 직접 하려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내가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 그럼 신고를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금액을 알아야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취득, 보유, 양도 이 단계별로 봤을 때 언제 여러분이 그 부동산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취득했을 때 알 수 있습니까? 보유했을 때 알 수 있나요? 팔았을 때 알 수 있나요? 그쵸? 살 때 알 수 있죠. 왜? 내가 돈 주고 샀잖아. 그죠? 또 언제 알 수 있어? 팔았을 때 내가 돈 받고 팔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얼마에 팔았는지 금액을 알 수 있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얼마에 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사고 팔 때 요때 내는 세금은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다. 얼마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도 하고 돈을 낼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낸 세금이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 납부가 되는 거고. 자,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라고 했죠. 여러분 보유세가 뭐예요? 거래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그죠? 그럼 얘는 거래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를 못 해요. 근데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금액을 모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걔들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서 자기들이 뭘 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 두 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된다? 보통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보통징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 세 개는 신고납부가 되고 요 두 개는 뭐다? 보통징수를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세무계에 가면 다 이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그죠?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여러분 부동산 취득했어요. 신고하셔야 되죠. 근데, 기간을 정해줘야죠.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기간을 정해주겠죠. 자, 기간을 정해줬는데, 문제는 뭐예요? 꼭 그런 사람 있죠. 기간 정해주고 신고하라겠는데,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나왔는데, 기한 때에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고지서 보내고, 신고납부 하라고 해놓고, 세금 내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말을 안 들으면 뭐 한다? 추가로 돈을 더 내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냐면 가산한다고 그래요. 가산. 이때 가산하는데 이때 추가로 내는 돈의 이름이 얘는 가산세라고 그러고 얘는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용어가 바뀌면 안 되죠?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세가 나오고 보통징수 안 내면 뭐가 나와요? 가산금이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끝에 글자만 틀리죠? 끝에 글자. 자, 그래서 얘는 끝나는 게 시옷으로 끝났죠. 여기 시옷. 그죠? 얘는 시작도 뭘로 시작해요?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옷으로 시작해서 시옷으로 끝난다. 그래서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그죠?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악센트 줘가지고 세 번만 하면 됩니다. 신고 납부는 뭐라고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신고 납부 뭐라고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따가 동영상 들으시고 화장실 가서 문 닫아놓고 거울 보고 세 번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거 세 번만 하면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해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하게 돼. 한 번은 거울 보고 신고 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려고 하다 거울이 딱 보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화장실 문 닫아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도 해야죠. 그죠? 자, 어렸을 때 엄마가 애 오줌 누릴 때 뭐라 그래요? 쉬, 그러죠? 그럼 신기하게 얘가 오줌을 누죠? 쉬,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쉬하면 뭐가 나와? 쉬가 나와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가산세.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 안 했을 때는 뭐가 나오고? 가산세가 나오고, 보통징수에서 고지서 나왔는데 돈 안 내시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 요게 기본 틀이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배우게 될 기본 세법의 내용이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취득세 딱 들어가면 뭘 배우겠어요?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고,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고, 세율은 얼마로 가고, 이걸 기본으로 배우고, 그렇게 나온 세금을 어떤 식으로 징수한다? 신고 납부해라 네가. 근데 기한 내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를 배우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고, 세율은 몇 %로 가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징수한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기한 내 안 내면 뭐가 나온다? 가산금이 나온다. 됐죠? 요게 앞으로 1년 동안 배우게 될 세법의 기본 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세법의 기본 내용이 이런 거다라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된 이제 조세, 부동산의 조세에 관한 정의 등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